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들은 매수하고 싶은데 증시가 바닥을 잡아야 매수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라고. 왜 그러냐면요.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 주식입니다. 자,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과연 이번에 혹독한 겨울 다시 한번 맞이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지금 시장은 성장주가 귀해지는 시기라는 거죠. 금리 인상기에는 대부분의 성장주, 특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멀티플을 높게 준 종목들의 하락세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은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는 유럽에서 에너지 대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부진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2차 전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바이든이 IRA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수혜냐 아니면 피해냐, 이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살펴보고요. 최근 들어서는 리튬의 소재 가격 상승 굉장히 가파르죠. 리튬 가격은 뭐 완전 로켓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 부담들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이쪽에서는 굉장히 누르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지금 양극재의 대장주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특히 이제 양극재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우리가 지수가 바닥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종목을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지, 또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에는요, 증시의 바닥 언제 잡힐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서서히 시그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 관련주들, 2차 전지 업황에 우리가 히스토리를 조금 살펴볼 필요성들은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예전에 이런 흐름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구간들이 언제입니까? 바로 팬데믹 급락 이후에 여기서 대장주로 올라서면서 뭐 이거는 완전히 뭐 초특급 울트라 급등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나왔던 것들을 좀 보시면은요, 일단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확 열렸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2018년부터 시작된 전기차 관련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맞물린 것들이고요. 여기에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은 물적 분할을 이때 결정을 했죠. 이때 이제 아주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흐름들인데, 현대차 EV 코나 EV 리콜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부터 막히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런 코나 EV의 리콜이라든지 GM의 볼트 EV 리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유동성 랠리가 끝나면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막타를 쳐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하락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들은 일단 성장주가 굉장히 귀해져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현재 상황을 조금 보시면 지금 경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 추이, 요 초록색 선이 2022년 올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성장을 쭉 하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근데 중국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쪽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2020년, 2021년 폭발적인 성장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시장이 침체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부적인 수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나오면은 이제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흐름들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조, 북미, 미국입니다. 미국은 보면은 쭉 성장을 해서 2022년 3월 달에 이제 피크를 쳤고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정체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유럽은 조금 심각합니다. 근데 절대 수치를 보시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규모가 얼마로 예상이 됩니까? 거의 미국 시장의 2배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더 크죠.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은 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은 사실은 요거는 내수 안에서 내수 시장이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네 시장 안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미국 비해서 유럽의 시장이 굉장히 크다. 여기서는 요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시장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유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가스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저장 그 용량들은 어느 정도 채워는 놨습니다. 꾸역꾸역 채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대란 우려가 나오는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요렇게 우크라이나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가지고 내륙 지역까지 공격을 했는데 요런 쪽에 있는 전력망들을 집중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발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유럽으로 보내는 이 전기들도 끊어져서 지금 유럽 쪽도 자꾸 정전 사태가 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올 겨울에는요 에너지 대란 그러니까 난방을 하면은 기존에는 10만원 냈던 거를 지금은 얼마 70만원 80만원 아니면 100만원도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난방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머니를 계속해서 비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라는 것 자동차나 우리가 컴퓨터 이런 것들은 내구재라고 부르죠. 내구재는 뭐 통상 한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선택 소비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꾸고 싶어도 1, 2년 더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구매를 자꾸 뒤로 미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유럽 지역에 자꾸 이제 정전 사태가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동차는 뭡니까? 기름 내연기관차는 주유소 갖고 기름 넣으면 돼요. 그런데 전기차는 만약에 정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예 운행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우려감들, 심리적인 압박들 때문에 유럽 시장은 상당히 부진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어떻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요렇게 지금 YOY 기준으로 완전히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작년부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반도체 부족 현상들이죠. 반도체가 사실은 뭐 자동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유럽 쪽에 들어가는 자동차에는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뭐 현대차가 뭐 깡통차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팔리는데 유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부족에 따라서 생산 차질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IC라고 하는 것은 내연 기관차예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휘발유차, 경유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의 내연기관차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기차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나 아니면은 전기차 모두 성장을 하고 있는데 유럽은 내연기관차는 어떻습니까? 완만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판매량들이 줄어들고 있죠. 반면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은 중국과 달리 확연하게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는 되게 중요한 시장인데 여기에서 자꾸 이제 판매량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2차 전지 센티멘탈에는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제가 초반에 성장주가 귀해지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차분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발표를 했죠. 50bp 인상을 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빨리빨리 쫓아가야 돼요. 이거는 잘한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금 조달의 비용이 증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금 조달을 해서 부채를 끌어다가 생산도 하고 뭐 마케팅도 하고 그래서 성장을 했던 성장주들 이런 성장주들의 우리가 보통 멀티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네가 성장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멀티플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들을 제한시키는 요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PER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S&P 500 그리고 나스닥에서도 PER이 작년에 20배를 넘었다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5배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죠. 15배에서 17배인데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가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20배의 멀티플을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배에서 17배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의 상단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주가의 상승,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의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을 용인을 하다가 이 상단이 자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성장주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지금 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성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섹터는 어디입니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요, 지금 밑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공급 부족,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5년에서 10년 동안은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어쩔 수 없이 증가를 하고 확대가 되는 것은 2차 전지 섹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느 순간에는 2차 전지를 굉장히 소중한 성장주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CJ 대한통운 차트 보시면 아십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주주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그만큼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오고요. 상승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빠졌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성장이 담보가 되고 성장 흐름들이 깨지지 않는 섹터를 강한 종목을 담는 게 낫다. 이거는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RL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부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자, IRL EV 세액 공제 조건 이렇게 나왔는데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요.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개정을 했죠. 그래서 USMCA라는 법안 이름으로 다시 재수정을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영내 가치 비율 이것은 뭐냐면 자동차 부품의 영내, 그러니까 미국 영내죠. 여기에 이제 원산지 비율 규정을 2020년 66%에서 2023년 75%로 확대를 하겠다. 요 내용하고 비슷하고요. 노동 가치 비율도 자동차 생산의 40에서 45%는 시간당 $16 이상 임금의 노동자 고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남아 쪽에 저임금 아니면은 신장 위구르 이쪽으로 이제 겨냥한 법안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철강과 알루미늄, 북미산 비중이 70% 이상 요렇게 이제 정해놓은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IRL 법안에서는 조금 더 강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전기차 EV 쪽에 있어서는 북미 영내에서 차량의 최종 조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한국에서 차를 만들어서 배로 실어다가 미국에 파는 거 이거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과 소재 여기에서는 대상이 뭡니까?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다 들어갔네요. 빠진 거는 뭡니까? 분리막만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미국 영내에서 생산하고 조립을 해야 되고요. 요건 충족 비중은 2023년 50%에서 점점 높여갑니다. 60%, 그 다음에 2029년에는 100%대까지 매년 10%씩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것도 있습니다. 배터리 광물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할까? 좀 의심이 되는 것인데요. 리튬, 니켈, 망간, 알루미늄, 흑연 요것에서 요것을 이제 조달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해야 된다. 또는 북미 영내 리사이클 요거 중요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리사이클 설명을 드렸고요. 요 영내 리사이클 요건 충족 비중이 2023년 40%에서 요렇게 매년 10%씩 상향 조정해서 2027년에는 80%대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3,750에 달하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3,750달러라고 한다면요,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돈이 되거든요. 그죠? 작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이 보조금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은 크게 갈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좀 살펴보면 EV 보급 확대, 그러니까 전기차를 2030년까지 미국 신차 판매 비중의 50%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가겠다. 그 다음에 연비 규제 강화, 21년 갤런당 40마일, 25년 52마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비를 강화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전기차를 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인프라 확충, 이거는 이제 전기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충전소 건설을 위해서 75억 달러 투자를 하고요. 2030년까지 50만 개 이상의 신규 공공 충전소를 설치를 하겠다. 또 EV 전환 지원도 있고요.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과연 실현 가능하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IRL 법안으로 인해서 자동차 업종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의 수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볼게요. 그런데 2022년 8월 15일까지는 쿼터를 줬습니다. 제조사 별로 한 20만 대 정도 누적 쿼터를 줬었고요. 이 쿼터를 상한 초과, 그러니까 쿼터 20만 대 이상 팔면은 그때부터 이제 제외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8월 16일에 바이든이 서명을 하면서 내년 1월 1일까지는 제조사별 누적 20만 대 쿼터는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어디에? 북미에서 차량을 최종 조립한 것들만 쿼터로 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현대기아 수령 불가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미국도 테슬라 중국 공장, 독일 공장 안 되는 거죠. GM도 역시 안 되는 겁니다. 독일도 지금 수령 불가, 전량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부 북미산 차종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닛산 이 한 개 차종 외에 수령 불가, 그러니까 거의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논란이 많은 상태고요. 더 논란이 되는 것은 뭐냐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쿼터 폐지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흐름에 따라서는 이제 과연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업체가 누구이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요, 이 흐름에 따라서 IRL 법상 세액공제 대상 EV 모델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미국 브랜드가 22개가 되고요, 비미국 브랜드가 6개, 총 28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IRL 법은 한국 자동차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에 있어서는 악재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뭡니까? 2차 전지 쪽이죠. 그래서 K 배터리 소재 북미 진출 현황 계획을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GM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요. 캐나다 역시 캐나다 업체와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북미에 240기가와트짜리 캐파를 구축을 합니다. SK 온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도 조인트 벤처를 구축을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코프로 BM, 포스코케미칼, LNF와 같은 양극재 업체들도 미국 시장 진출을 해야 되겠죠. 엔캠 동아기업 같은 전액 업체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이 K 배터리 한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수혜냐 아니면은 피해냐, 이것을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수혜도 아니고 피해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시면 아실 텐데요. 지금 배터리 수요는 계속해서 공급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완성차 그룹별 북미 전기차 배터리 수요 및 공급 확보 현황을 보시면은 GM, 포드, 뭐 스텔란티스, 토요타, 혼다, 르노, 닛산, 현대기아 뭐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서 지금 목표로 하는 판매량들은 이 정도인데요. 이 배터리 들어가는 용량은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확보한 물량들 보시면은 물량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북미 내 판매 중인 기존 자동차 물량이 모두 EV로 전환 시 필요한 EV 배터리 수요는 1670기가와트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완성차 진영이 조인트 벤처 등을 통해서 확보한 배터리는 542기가와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은 어마어마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재 업체들에 있어서는 지금 우려감 때문에 빠지고 있지만 시장의 상승, 성장
성장 흐름들, 아주 큰 성장은 지속이 된다 안 된다?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IRL 법안 그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아주 직접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면 요 소재 가격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리튬 가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좀 하고 있죠. 그런데 요 원가 부담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별 리튬의 채굴 비중하고 정제 비중을 한번 볼게요. 채굴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뭐 그 저 땅에서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제라는 것은 상품화 시키는 것인데, 자, 채굴 비중은 누가 제일 많습니까? 호주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52%나 돼요. 그런데 정제 비중, 상품화 시키는 비중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중국이 51%입니다. 엄청나죠? 자,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켈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생산을 합니까? 채굴을 많이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입니다. 36%가 되고요. 필리핀도 13%, 러시아도 9%, 러시아는 뺄게요.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다른 업체들까지 합치면은 이렇게 니켈 채굴 국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니켈을 가지고 와서 정제를 해가지고 상품화 시키는 나라는 어디? 중국이 68%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니켈이라든지 아니면은 리튬 이런 희귀금속을 채굴을 하는 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 정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환경 오염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환경 오염이 생기면 선진국 중심으로는 이런 시설들을 기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뭐 공산주의 국가죠.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요렇게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중국이 양극재 소재에 있어서는 58%, 음극재는 68%, 그 다음에 분리막 53%, 전해액은 무려 7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요 광물별 생산 비중도 보면요, 압도적입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은 100%죠. 그죠? 이렇게 중국이 전체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IRL 법안을 보시면 뭐가 핵심입니까? 완전히 노골적으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공급처, 요런 정제한 요 제품들을 다른 곳에서 갖고 오기만 한다면 중국의 배터리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에 있어서는 이것은 수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업체들의 밸류 체인을, 요거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밸류 체인을 한번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하이 니켈 쪽에는 뭐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양극재는 LG에서도 만들고요. 포스코 케미칼 LNF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SDI는 어디?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의 납품을 주로 하고 있죠. 여기에 LNF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SKO는 에코프로비엠 LNF에서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음극재에 있어서는 국내 탑이 누굽니까?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삼성 SDI, SK온,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포스코 케미칼이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전액, 동박 요런 쪽은 이제 매출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종목들 LNF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비엠 얘네를 계속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왜? 성장하는 성장주들이 굉장히 귀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업체들의 상승 흐름들 또 성장 흐름들은 꺾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요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자, 양극재에 있어서는 지난 2년 동안 누가 뭐래도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대장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양극재 대장주가 바뀌고 있고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신문 기사 하나 나왔죠. 10월 11일 날 나왔는데요. 리튬 가격이 매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에 염호 증설하는 포스코, 공장 짓겠다는 테슬라, 요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염호예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염호인데 여기에서 뭘 뽑아낼 수 있다? 리튬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다? 포스코 홀딩스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각 회사들이 리튬 구하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염호의 리튬 공장 증설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급등했는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요, 100위안, 키로당 100위안
아래에서 시작해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얼마까지 500위안을 넘어서는 흐름, 어마어마한 5배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염호에서 뽑아내는 게 더 싸다라는 거죠. 특히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북미, 유럽, 호주 등지에 리튬 광산에 투자하거나 직접 공장을 짓는 계획까지 거론하고 있다. 누가? 테슬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염호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 포스코 홀딩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는 것이죠. 자, 포스코 홀딩스가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철강도 붙어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를 지금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업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철강 수요는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포스코 홀딩스가요, 리튬에 있어서는 아르헨티나 염호 가지고 있고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업체도 이미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니켈 쪽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리사이클링 요것은 이제 재활용 쪽이죠. 여기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양극재와 음극재 만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중국의 그 자회사들 통해서 양극재, 전구체, 침상 코크스 만들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소재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수직 계열화, 단순화된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에서 광물, 아까 얘기했던 그 리튬 광물을 보면 리튬 염호 가지고 있고요. 리튬 광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켈 광산 가지고 있고, 흑연 광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소재들 중에서 세 가지 소재의 광산이라든지 염호, 이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포스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뽑아내는 것이 리튬, 니켈, 인산, 흑연, 콜탈, 또 이제 리사이클링은 이제 폐배터리 쪽이니까요. 요 원료들을 뽑아내가지고 이거를 중간 소재 통해서 전구체, 구연, 흑연, 침상 코크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최종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당하는 게 누구?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 파란색 나와 있는 요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딱 나오죠.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지금 시장에서 보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시장이 연일 급락하고 있는데 과연 봐야 됩니까?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의 일봉 차트인데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 요거 걱정할 필요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여러가지 이제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대 부근 여기에서 돌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봐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파동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손바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시장이 빠지면 또 지수가 급락하면 이게 이렇게 박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과연 우리가 베팅할 만한 시장이냐, 이것을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지금 시장이 2200선 코스피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양봉을 내주고 있는 상태죠. 영국에서 영란은행이 국채 매입을 조금 더 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나면서 오전장에 약세를 좀 돌려놓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지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신호들은 무엇이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포스코 케미칼을 매수하고 싶은데 증시가 바닥을 잡아야 매수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 역대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경기, 그리고 CP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빨간색 선이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이렇게 올리면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떨어졌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그레이트 플래시 크래시가 나면서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2016년에도 17년, 18년에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요렇게 확 CPI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금리를 인상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요 회색 음영이 경기 침체, 리세션 구간들입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도 경기 침체였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요런 회색 음영이 생기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리세션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수가 박살난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 어디냐,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리세션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증시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주도주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지고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미리 주도주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지수를 떠받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수급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아시아 시장에서 주요국들의 외국인 주식 투자 그 방향을 조금 알 수 있는 그 수급 흐름들인데요. 자, 보시면은 인도와 대만을 중심으로는 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유출폭은 감소했다. 하지만 뭐 한국은 매수했다는 거예요. 아시아 증시에서 인도네시아, 여기는 뭡니까?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한국 증시에 4억 달러 이상, 5억 달러 가깝게 지금 자금이 새로 외인들이 집어 넣었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왜 나옵니까? 지금 반도체 업종은 이미 조정을 굉장히 오래 받았죠.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고 아주 잔인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해도 멀티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멀티플이 충분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1430원대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외인들이 꾸준히 오늘까지 합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7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미리 선취매하겠다라는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증시 증안펀드, 증권시장 안전펀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10조 원 규모의 실탄이 생깁니다. 얘네가 이 증안펀드가 지수를 갖다 쳐올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조 원 여기 플러스 뭐 있다라고 그랬죠? 연기금에서 자산 배분 전략에 따르면 지금 연기금은 한국 주식,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작게는 뭐 12조에서 14조 원대까지는 매수를 해서 채워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20조가 생긴다, 20조 실탄이 생긴다라고 쳤을 때는 지금부터 내려오는 구간에서 점점 매수를 해가는 주체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수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를 보시면요, 오늘 2200선 회복을 했었는데 요런 흐름들이 뭐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가 나온다? 요렇게 파동상에서 보면 쌍바닥 구간, 그러니까 지루한 하락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쌍바닥도 요렇게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짝꿍댕이를 잡을 수도 있고 역헤드 숄더를 잡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술적 흐름상으로 보면은 요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 시장이 그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 혹은 가장 많은 하락률을 보이면서 먼저 선조정을 받았는데 가격적인 메리트, 달러 기준으로 하면 지금 고점 대비 50% 빠진 종목들이 즐비하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미리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저점을 다져줄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닥 신호가 바닥 하나 잡고 짝꿍댕이 만들어 놓고 있고요. 설령 빠진다고 하더라도 2150에서는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구간들, 요렇게 기술적 흐름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 또 수급적으로도 증안펀드라든지 연기금, 또 여기에 외국인들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봐야 될 종목은 사가도, 빠질 때마다 사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부터 저는 매수 괜찮다고 봐요. 특히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뭡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죠? 21선 돌파를 하고요. 21선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21선 돌파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슈팅 나오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뭐 11선에서 걸린다 그랬죠. 11선에서 걸려서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올 텐데 포스코 케미칼의 파동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흐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닥 잡았고요. 여기서 바닥 잡았고 21선 안착했고 1차 상승 나왔는데 내려와서 11선 근처, 10주선 근처에서 주봉상 반전 신호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성장성들은 완전히 담보되어 있는 상태, 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보다도 훨씬 더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려올 때마다 한 번씩 관심을
관심을 가지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흐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코스피는 잘 버티고 있지만 코스닥은 뭐 전저점대까지 내려오면서 일부 종목들에는 투매가 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이번 주 초반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에 비해서 지금 주식은 싸다. 특히나 환율에 비해서는 달러 대비해서는 훨씬 더 싸져 있는 상태다.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공포보다는 좋은 종목들, 포스코 케미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가 실적 좋다라고 말씀드린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지속이 되고 있지만 우리 주식성공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강한 주식연구소에서는 좋은 자료들 또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한 주식연구소 어플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돈 안 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 이슈와 시황 보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장전 브리핑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슈가 무엇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전략은 매수다, 물타기다, 아니다, 손절이다, 홀딩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일같이 추천주가 공개되고 있는데요. 추천주 시장 이렇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단타 매일같이 뭐 3%, 4% 아니면 많이 가면 5%에서 뭐 10%까지도 올라가는 단타 종목들 수익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타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 그 단기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파동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료들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파동 이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셔가지고 이렇게 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설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성공TV 제 영상을 보시면 영상의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흐름 어렵지만요.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다 보면 서로 의지도 되고요. 몰랐던 내용들도 알게 되고 이렇게 숨겨진 좋은 종목이 있었어 라고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발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장 조만간 돌아설 겁니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주식성공TV 그리고 강한 주식연구소 어플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